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떻게 한국적일 수가 있어? 2. 유럽이 한 번 더 미치게 한다. 한국이 보인 기적 같은 성과에 터키인 수만 명이 태극기 앞으로 몰려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8일에 개통된 차나칼레 대교를 보기 위해 모인 것인데 그들은 장엄한 광경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국을 연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기에 일본 언론마저 대서특필하며 한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다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다리는 아무 형태가 없거나 건설이 비교적 쉬운 아치교와 트러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층 케이블로 볼을 매달아 지탱하는 사장교가 있는데 가장 어렵고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다리는 현수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현수교를 자국 기술로 지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덴마크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대교 전에 4개가 있었지만 모두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시공된 바 있습니다. 남해대교, 광안대교, 영종대교, 소록대교 등입니다. 즉 이전에는 현수교 건설 시 총공사비의 10%가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이순신대교는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세계 6번째로 기술 완전 자립화에 성공해 4번째로 긴 현수교를 완성한 것입니다. 1973년 국내 최초 현수교 남해대교가 준공된 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사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주탑에는 슬립폼 공법이 적용됐는데 거푸집을 떼었다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유압잭을 사용해 자동으로 상승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50% 가까이 시간을 단축하며 11개월 만에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덴마크 그레이트 벨트는 주탑 공정에만 30개월이 걸렸지만 단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순신대교는 그레이트 벨트 교보다 16m나 높은 270m로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기 위해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토목학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1만 5천 명 이상이 다녀간 것입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아카시대교의 경간거리 1991m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년이 1545년이었기에 경간거리를 1545m로 정했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이 시공을 바탕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해상특수교량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림과 SK가 일본을 누르고 터키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수주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차나칼레는 터키 북서부 지역으로 고대 트로이 유적지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리가 놓이기로 한다르다레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순신 팀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입찰 마감을 앞두고 이시시 국토교통상을 터키로 보내 수주 지원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부실 공사가 심하니 자신들을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라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토추 상사와 IHI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지만 갈수록 한국이 우세해졌습니다. 대림과 SK 컨소시엄의 양어, 기간 시공부터 운영 단축의 벽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양어 기간은 일본보다 1년 8개월이나 짧은 16년 2개월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토추 상사와 IHI는 전범 기업 명단에도 속해 있어 자존심을 건 승부였습니다. 결국 입찰에서 패배하자 일본인들은 한국이 수주하면 붕괴할 위험이 있다라며 비꼬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차피 완성이 없기에 붕괴는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올 3월 완벽하게 준공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공기를 1년 7개월이나 단축하고도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이 완공해낸 것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정부의 수건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개항한 이스탄불 신공항과 새 바닷길을 여는 이스탄불 대운하와 더불어 상대 메가 프로젝트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기존에는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너려면 1시간마다 오는 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8시간 이상 돌아가야 했던 해협 반대편 도시를 단 6분 만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계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에서 그해의 터키 프로젝트로 선정됐을 정도입니다. 또 2019년 상반기에만 금융상을 11개나 수상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탑 간 거리는 2023m로 일본 고베 아카시 대교 1991m를 능가합니다.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인 2023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길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탑의 높이는 334m로 프랑스 에펠탑 320m보다도 높습니다. 결국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장 현수교 자리도 24년 만에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교량 건설을 위해 1만 7천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아파트 2247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케이블을 구성하는 강선의 길이는 16만 2000km로 지구를 4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케이블은 1960 MPa 급의 인장 강도를 갖췄는데 이는 강선 1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엄청난 철강 기술력도 수주에 한몫했던 것입니다. 포스코는 강도를 끌어올린 초고강도 철을 공급했고 고려제강은 이 철로 가는 철사를 만들었습니다. 가는 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가 되고 철줄 148개가 모여 거대한 철 케이블이 된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 강도 현수교 케이블로 최대 풍속 69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주탑과 상판 등에 쓰이는 강판 8만 6천 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주탑은 사각형 상자 모양의 블록을 튼튼하게 용접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주탑 한 개에 64개의 블록으로 구성돼 무게만 해도 1만 8천 톤에 이릅니다. 주탑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만들어야 합니다. 속이 빈 격자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2개의 원통형 철강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오차 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나가 내부에 바닷물을 채운 후 설계대로 안착시키는 이 공정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전체 과정 중 가장 고난도에 속합니다. 블록들은 현장에서 국내 기술력으로 직접 조립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대인 케이슨이 설치된 지 약 1년 만에 주탑을 완성해 냈습니다. 그 다음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작업 발판인 캐더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수교의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 근로자들의 식사도 이 위에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케이블을 설치하고 수직으로 강선을 늘어뜨려 상판을 연결했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강풍을 이겨내기 위해 비행기 날개 모양의 상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개통식은 터키가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의 승리를 거둔 107주년에 맞춰 열렸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건설에 25억 유로가 들었지만 연간 4억 1,500만 유로 약 5,500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리 통행료는 200터키 리라 1만 6,400원 정도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다리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날 터키 교통인프라 차관 등을 만나 추가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리 개통 사실은 CNN 등 외신들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터키 현수교가 아카시 해협 대교를 능가해버렸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악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반응을 보면 팔라우처럼 다리가 무너지고 일본이 새롭게 지어주는 미래가 보인다. 한국이 만든 무서운 다리군요. 팔라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다리도 한국이 부실 공사를 해서 언젠가 붕괴할 것이다. 과거에도 일본이 다시 지어준 적이 있다. 이렇게 일본은 팔라우의 예를 들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라우 다리 사건에는 엄청난 내막이 있습니다. 팔라우에는 한국과 관련된 2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노역돼 다리를 만든 바 있는데 얼마나 못먹고 힘들었으면 아니고 아이고 신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다리는 만들어졌고 현지인들이 이를 아이고 다리고 부르면서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다리 위에 자국 국기를 새겨 넣어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77년 SOCIO 동아건설라는 한국 건설회사가 지었던 다리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없어졌지만 만들었던 건설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다리 건설 직후 중앙부가 움푹 들어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고
1990년에 팔라우 정부는 230만 달러를 들여 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한국에서 성수대교가 붕괴했고 팔라우도 해당 다리에 대해 일본 측에 안전 점검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1.2m 정도가 함몰되어 있어 무너질 가능성이 컸는데 일본 측은 의외로 안전하다는 진단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노출해 한국을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다리는 1996년 9월 굉음과 함께 붕괴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무너진 자리에 1997년부터 5년에 걸쳐 새로운 다리를 무상으로 건설해줬고 현재는 일본과 팔라우의 우정의 다리라는 명칭으로 이를 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일본인들은 차나칼레 대교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은 이미 그때 당시를 넘어 일본마저 압도해 버린 상황입니다. 터키는 인구 8,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국 중 네 번째로 많은 2만 1,500명의 군인을 파병해 966명이 숨지고 1,155명이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터키 국민 사이에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터키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지법인은 포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TV, 휴대폰, 에어컨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3년 스테인리스 생산 공장을 설립해 현지 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죠. 개전 초기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어 왔던 일각의 예측들이 보란듯이 모두 빗나가버리며 현재 전쟁은 무려 100일이라는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침공 이후 무려 10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러시아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전쟁 범죄들과 약탈, 금지 무기 사용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21세기 최악의 전범국가로 전락해버리며 전 세계적인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전쟁이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완전히 쪽주해버리기 시작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의지를 넘어 유럽연합과 나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의 의지를 표출하며 연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 등을 발사해 이번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에선 다급히 나토 가입 추진과 국방비 증액 등 자칫하면 자신들마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물안감에 의해 앞선 특단의 조치들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주변국 중 가장 큰 공포감에 휩싸인 국가는 단연코 폴란드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애당초 폴란드는 러시아와 서구 사이에 낀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2번이나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가슴 아픈 역사적 악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적 아픔 속에서 크나큰 교훈을 배운 폴란드 정부는 현재까지도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의 분위기를 살피며 졸질하는 여타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이처럼 곱비 풀린 맘이 지가 되어버린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만약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곧바로 자신들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매우 강한 실존적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 같은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향후 폴란드는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군사력 규모를 증가시켜 국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특히 두다 대통령은 나고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는 이런 두다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력 강화의 의지를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 같은 날 마리우스 부와 슈차 큰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한국으로 급파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의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의 본격적인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폴란드 정부가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부와 슈차 큰 국방부 장관을 한국으로 긴급 파견할 정도로 매우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증감을 위해 자국의 국방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폴란드는 이에 따라 공백이 되어버린 자국 국방산업에 대한 무기 수요가 매우 긴박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너지게 될 경우 가장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해 현재 중전시 상태로 자국이 보유한 전차 400대 중 무려 200대를 비롯해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격 지원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다급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겨버린 막대한 자국군의 병력 공백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 폴란드 국민들과 정치권 내에선 매우 심각한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최근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라고 정평이 난 한국산 무기들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자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잇따른 우려를 빠르게 종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하 슈차큰 국방부 장관의 긴급 방한 이후 다수의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예정 중이라는 보도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지난 7일 드디어 그 구체적인 실체가 공개돼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7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하 슈차큰 장관은 방한 당시 현대로템 측과의 K2 전차 구매 계약에서 기존 협상 대비 급증한 물량인 180대 구매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심지어 폴란드 측의 긴급 사유를 언급하며 최대한 조속한 생산까지 신신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이 최종 성사될 경우 수출액은 무려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폴란드와 유사한 이유로 한국 방산업계와의 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노르웨이에서도 글로벌 방산업계의 압도적 호평을 받는 K2 전차를 최소 76대에서 최대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약까지 임박해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폴란드보다 수개월 전부터 K2 전차 구매 협상을 진행해왔던 노르웨이 측은 이미 현지에 맞는 K2 전차 시험평가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최대 100대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1조 6천억 원 안팎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넘어 인접 국가인 폴란드의 구매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K2 전차 수출이 최종 확정된다면 한국 방산업계는 최소 5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잭폿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폴란드가 한국과의 초대형 협상을 최대한 서두르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일에 대해 매우 큰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결국 이 물동이 폴란드 차세대 전차 구매 사업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이 같은 분석의 이유는 바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 그 대표단의 방한 직전 두다 대통령의 독일 비난 성명 이후 이 같은 소식이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두다 대통령은 독일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부은 것이었죠. 실제 당초 독일은 4월 26일 베를린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문의를 논의한 바 있었는데요. 이때 폴란드는 구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 제공할 시 같은 수의 레오파드 2 중고 전차를 제공하겠다는 독일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대량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병을 요구한 독일의 핵심 관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자신들이 아닌 폴란드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독일 측과 폴란드 측의 극심한 의견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자 돌연 폴란드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방장관급 대표단을 급파하게 되었고, 다급히 자국의 군사적 공백을 보다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관계 강화를 다짐받기를 원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버디펜스 등 폴란드 현지 매체들에선 이에 반해 한국 K2PL 전차에 대해서는 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부하 슈차큰 장관이 K2 흑표 도입 다음으로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FA50인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준 바 있었는데요.
실제로 방한 당시 부하 슈차큰 장관은 KAI를 방문해 FA-50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위급 회담을 가졌었고, 심지어 그는 폴란드로 돌아간 직후 지난 6일 자국의 실무 협상단을 직접 파견해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하며 FA-50 도입에 매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폴란드는 자국 공군이 보유한 옛 소련제 MiG-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대신 본인들의 대체 전력을 찾는 방안을 매우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같은 논의는 다양한 대체 전력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그 후보에 한국의 FA-50이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하 슈차큰 국방부 장관의 KAI 방문과 더불어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의 FA-50 도입 시사 발언으로 인해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에선 현재 폴란드가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구매 방안 중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다수의 군사 매체들에서 이번 부하 슈차큰 국방부 장관의 방안보다도 더욱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최근 폴란드 정부가 질의서를 직접 KAI에 보내 FA-50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던 것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FA-50의 성능 개량 버전이란 일명 FA-50 MLU라고 불리는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MLU는 미드라이프 업그레이드의 약자로서 쉽게 말해 전투기의 수명이 절반쯤 남았을 때 시작되는 업그레이드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보통의 전투기는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실전 배치된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전 배치된 이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전투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또는 이 기간에 새로 등장한 적국의 전투기에 비해 어떠한 성능을 개량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결정되게 된다면 이후 3년에서 5년 정도의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운용 수명의 중간 지점인 20년대부터 매우 효율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현재 F-16과 같은 다수의 전투기가 EMLU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폴란드 국방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FA-50의 업그레이드판인데요. 실제로 향후 FA-50은 단종된 부품을 신형으로 교체해 운용상 효율과 가동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방안에 있는 폴란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국과의 최대 규모에 달하는 방산 협력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 강자가 사라지기 시작한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추구한 우리의 선택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으며 더더욱 거세지고 있는 전쟁의 참혹함 앞에서 자국의 무기력함을 극복해 내기 위해선 절대적인 자주국방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